우리가 지금 뭐 K방산 잘 나가서 뭐 에이 뭐 북한제 무기 뭐 막 이렇게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군사력 기반의 힘의 우위를 이미 북한은 확보했어요. 핵을 통해서. 이게 한마디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이미 북한은 탄탄한 핵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북한의 약점이 있어요. (2019년) 당시 하노이 노딜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후에 양측의 친서 공세로 판문점 회담까지 성사가 됐었어요. 근데 또 언론에 공개된 것 외에 둘 사이에 진짜 거래 혹은 속내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진짜 거래라는 게 있나요? 둘 다 속내가 좀 검죠. 트럼프, 김정은 둘 다. 네. 우리가 이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네. 러우 전쟁, 중동,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서로 다르게 말합니다. 러우 전쟁은 20 hours 유명하게 24시간 안에 끝낸다. 그거는 무조건 빨리 끝낸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중동은 항구적인 평화 해법을 찾겠다. 그거는 중동의 친미, 친이스라엘 중동 질서를 세우겠다. 그러려면 반미, 반이스라엘 저항의 축인 이란, 그다음에 시리아 아사드 정권, 레바논 헤즈볼라, 그다음에 가자의 하마스, 그다음에 예멘의 후티, 그다음에 이라크의 민병대. 이게 시아파 벨트예요. 네. 하마스만 빼고. 이걸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세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거.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네. 결과는 모르지만. 그런데 김정은한테는 이상한 얘기를 해요. 러브레터 주고받았어. 우리 사이 좋았어. 그 얘기는 뭐냐면 김정은과는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협상을. 그리고 이미 일기 때 확인된 것만 27통의 친서가 연애 편지도 그렇게 자주 안 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3개월 동안 그렇죠. 그 정도 주고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미 뉴욕 채널, 뉴욕에 이제 유엔이 있으니까 또 북한도 이제 거기 있으니까요 대표부가 통해서 친서를 전달을 했는데 네. 북한 측이 거부했다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부했는지 받았는데 답변을 안 하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지금 트럼프 생각은 러우 전쟁은 휴전으로 갈 겁니다. 시간이 걸려도. 중동은 점점 정리가 돼가고 있어요. 애매하지만. 그럼 남은 게 이거 하나거든요. 북한. 그럼 요걸 다 해결하면 트리플 크라운. 이게 노벨 평화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분명히 김정은과 이 딜을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물밑 접촉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임기 안에는 무조건 이루려고 노력을 하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한 말은 거의 실행에 옮기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어떤 외교적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반응하는 게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미국한테만큼은 공격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계속해서 지금 뭐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네. 북한이 여기서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이 반응하지 않는 건 우리가 그냥 제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쌩 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북한은 안 그래요. 북한은 굉장히 어디서 외부적인 뭐가 들어오면 메시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반응을 하거든요. 요즘 현대어로 제가 바꿔보자면 미국이 톡을 보냈어. 네. 대신 북한이 익십이에요? 안 익십이에요? 그러니까- 읽고 씹은 거예요? 아예 읽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주재에 이제 북한 외교관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이럴 때 이제 트럼프가 레터를 보내요. 레터를 보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시그널을 보내지 않았다 북한이. 이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굉장히 공손한 거절이다. 이렇게 노코멘트 할게요. 이렇게 그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러시아하고 지금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북한으로 봐서는 이게 뭐냐면 지금 러시아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러시아는 솔직히 말해서 북한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식량 여러 가지 등등등에서.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하고 밀착을 해보니 나름 굉장히 뭐가 있었어요. 뭐 에너지도 좀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군사 기술도 조금 발전하는 거에 보였거든요. 최근에 뭐 최연함이라고 있었죠. 북한의 그 구축함 이게 상당히 러시아에 이게 도움이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2024년 1월 달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만약에 이렇게 좀 친밀하게 됐을 때 군사적으로
분명히 북한이 목말라하는 것을 러시아가 제공해 줄 수 있겠다. 거기에는 북한이 지금 굉장히 목말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전투기가 있고 공격 헬기, 그다음에 전차,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차를 새롭게 21세기에 걸맞게 이렇게 개량하는 거다.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구축함도 있고 잠수함도 있다가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설명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벌써 됐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분명히 이게 있어요. 피해 대가를 치러줘야 돼요. 러시아로서. 그렇다면 그 피해 대가 뭐냐? 가장 북한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되도록이면 한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뭘 하든 자극이 예, 될 것 같은데요. 뭐, 네. 그렇죠. 뭐라든 자극이 돼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북한이 러시아하고 친해지면서 오히려 지금 장기적으로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미국한테 매달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러시아 얘기가 나와서 러시아 부분을 먼저 좀 얘기를 하자면 이 북러 밀착 속에서 한동안 중국의 거리두기를 보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이 안보 정치 경제 협의체인 SCO 이 정상회의가 다음 달 31일부터 또 중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밀착이 가시화되는 분기점이 되려나? 쉽지 않죠. 아, 그래요. 자,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전략적으로 연대하고 있잖아요. 합동 군사훈련도 해요. 뭐 자파도 보스톡이라고 지상훈련, 네. 해상훈련, 공중훈련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한미가 하는 그런 일체형 훈련이 아니에요. 그냥 훈련하면 가서 지들끼리 훈련하고 와요. 통합훈련이 아니에요. 각각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그 통합 훈련이 아니라 네. 시뮬레이션을 많이 합니다. 가서. 아, 그럼 왜 같이 하는 거죠? 자, 같이 지금 이렇게 통일을 안 할 거면? 러시아가 네. 영토가 방대하죠. 네. 러시아 부대 배치들을 보면 한 80%는 나토 유럽 쪽에 있어요. 네네. 나머지 20%는 어디가 있느냐? 중국과의 접경이 돼 있어요. 왜냐? 지금 시베리아 극동의 상당 부분이 19세기에는 청나라 땅에 있어요. 원래는 우리 거고. 자, 2차 아편 전쟁이 벌어지니까 중국 코피 터질 때 네. 러시아가 협박해요. 땅 내놓지 않으면 나 전쟁할 거야. 그래서 가져간 게 1858년에 아이훈 조약이라고 그래서 하바롭스크, 아무루 이게 한반도 면적의 3배예요. 그걸 거저 먹어요. 그다음에 1860년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영국, 프랑스랑 휴전하는 거 도와줄게. 말 한마디 하고 이번에 연해주를 가져가요. 아. 한반도의 1.5배예요. 합치면 한반도의 5배의 땅을 가져가서 러시아가 드디어 태평양으로 북동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19세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땅 때문에 1960년대 소련하고 중국은 전쟁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과 긴장이 같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죠. 북한이라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중국은 생각하는데 왜 북한을 통하면 동해로 나올 수 있잖아요. 얘네들 뺏긴 걸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6월에 푸틴이 가서 러시아도 북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권한을 확보했거든요.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을 하지만 한미 관계처럼은 아니고 그다음에 북한 때문에 북한을 통해서 중국이 동해로 나오는 거는 중국의 꿈이고 네. 이거 나오면 또 러시아가 포위되니까 블라디보스톡이 이걸 또 막는 게 러시아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중로는 애매하다. 아. 애매하다. 북중되고 그다음에 북러되고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도 되는데 북중로는 안 된다. 쉽지 않다. 너희들은 되지만 우리 셋이 손잡는 거는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다. 또 냉전 시절 내내 이랬어요. 사실. 근데 갑자기 또 궁금한 게 대표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러우 전쟁에서 북한군의 파병이 장기화가 됐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북한군 입장에서는 이거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나도 모르게 모의고사를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랬을 때 우리도 이거는 조금 위험한 상황 아닌가? 라고 좀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북한이 그 병력을 파병하기 전까지는 이제 미사일하고 방사포 이런 걸 보냈었죠. 특히 미사일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러시아에 제공한 미사일이 한
80여 기 정도, 뭐 100여 기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이 정도 되는데 네. 초반에 북한이 러시아한테 제공했던 그 탄도 미사일이 굉장히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느 정도였냐면 목표 근처로 날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목표 근처에서도 굉장히 공터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목표에 다다른 미사일이 거의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북한제 미사일이 잘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러시아에서 기술진이 와서 북한제 미사일을 뜯어보고 첫 번째 뭘 해줬냐. 배선을 다시 해줍니다. 북한이 사실 그 배선이 굉장히 안 좋았나 봐요. 배선을 다시 해주면서 여러 가지를 손봐주니까 미사일의 성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지금 북한제 미사일이 빗나갔다, 제 성능이 안 나온다. 이거는 초기 한정이에요. 그 이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는 북한제 미사일이 굉장히 잘 날아가고 있거든요. 북한은요 이걸 통해서 지금 미사일의 실전 데이터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네. 북한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기 위해서 미사일 여러 차례 발사하지 않습니까? 이건 실험이에요. 이 실험 데이터하고 실전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에 몇 발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도대체 얘는 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얻는 실전 데이터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즉 실험에서는 전혀 얻을 수 없는 실전 데이터를 얻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쿠스크 이후에 작년 하반기부터 북한군이 직접적으로 병력을 투입해서 뭐 4,000명이 전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초반에는 북한군이 굉장히 적응을 못했었습니다. 초반에는 북한군이 굉장히 적응을 못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르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마 이런 거 보셨나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공격받았는데 북한군 병사가 김정은 장군 만세하면서 자폭을 합니다.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네. 우크라이나가 어떤 평가를 하냐면 러시아군은 반격을 받으면 러시아군은 그대로 후퇴를 하는데 북한군은 그러지 않는다. 북한군은 마지막까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얘네들이. 그리고 지금 크루스크에서 처음에 접전을 치러보고 북한군 그 보병들이 한번 호되게 당한 이후에 러시아군의 교리와 러시아군의 훈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한 대응책을 자기들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이러면서 지금 실전 경험을 쌓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으로 구성된 부대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나타나는 전략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사실상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기갑 장비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녹아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군이 뭘 하고 있냐면 오토바이나 이제 ATV라고 해서 사륜 그 오토바이를 타고서 신속하게 돌파하는 작전을 하는데 여기에 북한군이 지금 참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군한테 드디어 러시아군이 드론 운용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야, 쟤네 뭐 있겠냐? 쟤는 북한군 뭐 있냐? 뭐 키 조그만 애들 뭐 총도 못 들 것 같은 애들인데 저기 뭐 있냐? 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실전을 치르는 군대와 실전을 치르지 않는 군대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또 반문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군도 실전 참가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훈련 체계를 바꿔야 돼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한국군, 특히 코로나가 2020년에 빵 터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023년까지 우리나라 군대 갔던 병사들 훈련 제대로 거의 안 했습니다. 그대로 실내에서 대기한 시간이 훨씬 길어요. 제대로 된 훈련 안 했고 한미연합훈련도 안 했었죠, 거의.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군이 실전 치르는 얘기죠. 실전 치르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한미동맹이잖아요. 미군은 어떤 군대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실전을 치르는 군대거든요. 가장 많이 실전을 치르는 이런 군대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잘 해야지 그들의 실전 노하우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전혀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 우리 한국군의 훈련 체계가 코로나 등등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전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실전 치른 북한군하고 지금 훈련도가 좀 다소 부족한 우리 한국군이
만약에 전투를 치른다면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겠냐? 아, 우리가 장비가 좋으니까 다 될 거예요. 전쟁은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거든요. 절대. 그리고 실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대책을 잘 세워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맞습니다. 사실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그 장비를 또 다루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 더 위험성을 또 추가를 하자면 위성이에요. 네. 이제 북한이 사실 이제 정찰 위성만 있으면 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위성에 되게 곤두서 있는데 수차례 위성 발사에도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북한이 위성을 갖는 의미 그리고 러시아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좀 준다면 그 러시아는 그래요. 분명히 줬죠. 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어떤 그 파병의 대가로 이미 원유 식량 그다음에 고급 장비, 이 고급 장비에는 위성 기술이 포함돼요. 이 기술을 이미 받았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북한이 위성 한번 실패했었잖아요. 실패하고 나서 놀랍게 3개월 만에 또 발사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 위성에 한번 발사해서 실패하면 이거 원인 찾고 개선점 하고 이런 걸 다 지상 실험 다시 하고 이렇게 하면 1년도 짧습니다. 보통 2년 정도 걸려요. 근데 북한은 그걸 3개월 만에 해버렸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 분명히 여기에는 러시아의 적극적인 기술 지원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게 지금 러시아는 북한한테 위성을 넘겨줬었거든요, 한 번. 위성 기술, 발사 기술과 더불어 위성도 줬어요. 근데 북한한테 굉장히 별로인 위성을 줬죠. 왜냐? 또 실패하면 어떻게? 또 실패할지도 모르는데 고급 위성을 줘봤자 동남비일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해상도가 낮은 위성을 줬었죠. 그래서 이게 극궤도로 돌면서 북한이 이랬었잖아요. 너희 어느 기지 어디 미국 어디 다 사진 찍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보여주진 않았죠. 왜냐하면 위성의 해상도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위성 발사에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파병의 피해 대가로 러시아가 훨씬 해상도가 좋은 위성을 북한한테 제공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러시아가 정찰위성 계열은 자 발사체가 있고 위성체가 있어요. 발사체는 ICBM으로 전용이 돼요. 그 다음에 위성체는 미국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요. 네. 이걸 좀 트럼프가 승질내죠. 미국 위협이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누구도 이 로켓이나 위성 같은 첨단 기술을 통째로 이전을 안 해줘요. 그렇죠. 우리도 KF-21 만들 때 A사 레이더부터 4대 기술 준다고 그래놓고 미국한테 줘 그랬더니 싫어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 개발하느라고 우리 기술진 코피 터졌거든요. 그 사람들 박수 쳐줘야 돼요. 러시아가 그 기술을 주는 순간 러시아도 북한의 사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러시아가 주는 기술을 북한이 소화할 수 있느냐? 대부분은 못해요. 자, 지금 북한이 마지막으로 위성 발사 성공한 게 2024년 11월이거든요. 네. 그때는 이 산화제, 연료가 있고 산화제가 중요해요. 이 산화제를 적연질산이라는 걸 썼어요. 이게 스커드 미사일에 쓰는 거거든요. 그건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페이로드 무거운 걸 못 올려요. 위성체는 1톤 이상 돼야 되겠네, 탑재체가. 네. 그러니까 11월에 올린 거는 그냥 우리 국방부 표현대로라면 돌기만 하는 거. 그냥 한바도 지도 찍는 것 정도. 용산 보이는 것 정도. 그런데 갑자기 2023년 11월인데 2025년 5월에 이 위성 발사체의 산화제를 바꿔요. 액체산소로. 액체산소는 마이너스 180도 정도에서 보관이 돼요. 그러니까 로켓 쏘면은 뭐 얼음 같은 거 뚝뚝 떨어지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보관이 어려워요. 근데 액체산소를 쓰면 페이로드를 무거운 걸 실을 수 있거든요. 네. 훨씬 출력이 나쁘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출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패했어요. 요 6개월 만에 이 발사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러시아 기술을 준 거죠. 근데 제대로 줬으면 성공했겠죠. 근데 실패했어요. 그 지난해 김정은이 작년에 위성을 3번 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5월에 실패하고 나서는 한 번도 시도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럼 벌써 실패한 1년이잖아요. 아까 이 대표님 말씀처럼 적외진자 쓸 때는 실패하면 3개월 만에 성공했거든요. 왜? 자기 기술이니까. 근데 액체산소를 쓰는 발사체 기술은 자기 게 아니니까 네. 러시아가 추가 개량을 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니까 지금 못 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의 고민은 뭐냐? 북한한테 피해 값을 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떤 걸로? 한국이 승질 내고 예.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거야? 이럴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트럼프를 장악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애매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축함이 자빠지고 그다음에 세 번 쏘라고 했는데 못 쏘고 구축함 저게 정상적인 성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구축함을 만들었는데 이게 러시아 기술인 게 이게 어드미랄 고르시코프급 러시아 이 구축함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북한은 5,000톤급 설계 못해요. 때려주기도 못해요. 그거 할 수 있는 나라 10여 개 나라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헬기 경납고를 개조해서 거기다 미사일을 실었거든요. 원래 거기 벼 있어야 되거든요. 무게 중심이 안 맞죠. 그러니까 자빠지지. 그럼 헬기 경납고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대잠 헬기가 없는 구축함은 그냥 깡통이에요. 나가면 바로 죽어요. 대잠 적전을 못 한다. 못 하는 거예요. 저도 못 먹는 기술을 주는 거죠. 근데 물론 없는 것보다 낫죠.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이란에 핵시설을 파괴를 했잖아요. 이거를 보고 북한이 느끼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북한 쪽 동향을 보면 네. 겁은 먹은 것 같아요. 왜냐? 실제로 때렸잖아요. 네. 미국이 그 지하 깊숙이. 물론 그렇다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트럼프 해결됐다 그러지만 전혀라기보다는 이란 핵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때렸단 말이에요. 네. 두 번째 하메네이 종교 지도자를 죽이네 살리네 그랬잖아요. 지금 제거하네 만에. 참수 작전을. 그러니까 김정은도 나도 당해? 우리도 때려? 물론 미국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죠. 북한에 대해서는 다르니까. 네. 그러나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최악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우리도 당할 수 있네. 나도 제거하려고 해. 실제로 미국이 많은 그 테러 관계 고위직들을 제거했잖아요. 네. 가셈 술레이만이라고 하는 이란 혁명 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을 이라크에서 제거했잖아요. 2020년에. 그러니까 그 뒤 반응을 보면 너무나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 속된 말로 쫄았다는 게 느껴질 만큼 조용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겠죠. 우리도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마 어느 정도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나 앞에 말씀하신 그래서 핵을 포기한다? 그건 아니죠. 네. 더 핵에 집착하는데 그러나 이대로 경직된 관계를 계속하면 우리도 당할 수도 있어. 있겠다. 나도 제거의 대상이 될 수 있어라고는 겁을 먹은 느낌이 많이 나요. 북한의 보도 경향을 보면. 사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좀 시급했죠. 이거. 왜냐하면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제 9대 정도, 7대였나? B2 스텔스 폭격기가 7대가 갔는데 2대가 태평양 쪽에서 접근을 했거든요. 이걸 못 잡아낸 거예요, 다. 이걸 못 잡아낸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미국의 고속 스텔스 전투기나 사이버전, 특수전 병력 등등등등 이스라엘은 특수전 병력도 안에 집어넣어서 다 후다닥닥 했었으니까 이런 거 왔었을 때 이게 일시적이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핵 시설이 무력화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런 걸 봤고 또 네. 하나 이란의 핵 시설이 대부분 산악지대 그 갱도파고 들어가 있거든요. 북한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이걸 뚫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다시 회복을 해서 재가동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쑤셔받고 들어간 건 봤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울 거다. 하지만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중국은 탐지 자체를 못했으니까 B2 스텔스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있었을 거예요. 핵이 있으니까 미국이 못 치는구나. 이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전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주도권을 못 치는가? 그러니까 북한은 말씀하셨듯이 이거죠. 철저히 자신한테 유리한 상황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대화를 하려고 하죠. 근데 주도권 상실의 원인은 좀 따로 있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K방산 잘 나가서 북한군 북한제 무기 막 이렇게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군사력 기반의 힘의 우위를 이미 북한은 확보했어요. 뭘 통해서? 핵을 통해서. 네. 이게 한마디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전략 목표는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과의 핵 균형을 어떻게 평평하게 수평으로 만드느냐예요.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그렇다면 이건 스몰 딜로 될까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미 북한은 탄탄한 핵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없다. 그러면 핵 균형을 맞추는데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체 무장, 잠재적 핵력 구축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북한의 약점이 있어요. 뱀이 아무리 커도 네. 대가리만 자르면 끝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북한은 네. 김정은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하나가 없으면 모든 게 그냥 끝나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바로 본인에 대한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네. 뭐 향후 이제 핵 균형을 맞추는 다양한 전략은 있지만 현재 할 수 있는 건 참수 작전이에요. 그 지휘부를 제거하는 네. 핵심을. 그래서 이제 현무 5부터 시작해서 뭐 이 장보고 3, 3부터 시작해서 그런 타격 능력을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F-15에 타우루스를 실어 놓으면은 어느 곳에서든지 평양을 때릴 수 있거든요. 거기 우리 4.25 사업으로 미성도 자체 보유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핵은 지가 죽기 전에는 못 써요. 벌침하고 똑같아서 쏘면 벌도 죽거든요. 네. 그게 핵의 딜레마예요. 왜 핵을 가진 김정은이 저렇게 자빠지는 구축함 만들고 지금 러시아로부터 피해 대가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안 되거든요, 평시에는. 그러니까 너무 자잘할 건 없다. 한국형 대응 체계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 그러나 자체 핵무장부터 시작해서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이란이 왜 핵 농축을 저렇게 의다 터지면서도 포기 안 하느냐? 바로 잠재적 핵력량 구축 때문이에요. 농축만 하면 언제든 무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재적 핵력량 구축 정도는 확보하는 게 좋지만 그러나 지금으로서 한국군이 그냥 종장은 아니다. 네. 얼마든지 북한이 두려워할 수 있는 전략은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남북관계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계속 강해지면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 절대 못 살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도망가려고 지금 남북관계 아니고 같은 민족 아니고 통일 아니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도 북한은 항상 자기들이 갑이 되는 우리를 가지고 노는 남북관계를 원하거든요.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면 북한 체제는 자연히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게 사실은 주도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맞습니다. 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초기 격차를 지금 확 당겨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곧 따라잡히는 무서운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경각심을 좀 가지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의 등장은 미국 우선주의 색채가 더욱 짙어졌고 예상대로 북미 관계와 핵 문제 그리고 한미 동맹을 시험대에 올려놨습니다. 국제 정세가 변한 만큼 우리나라도 한반도를 넘어서 인도태평양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의 역할과 요구를 관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북핵으로 급변하는 동북아의 군사력 불균형 문제에 있어서도 더 현실적이고 치밀한 논의가 있어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